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명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이상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다름이 아니라 요즘 그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그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발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뭐 군대도 뭐 진주시킨다 이래가지고 얼핏 보면 이제 뭐 곧 전쟁이 터지지 않나 아니면 뭐 국지적인 도발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국민들은 걱정을 한 듯하지만 보면 또 그 상당히 좀 느긋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인가 좀 이런 걸 좀 여쭤보기 위해서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이 오늘 그 제목을 북한 도발 예정된 시나리오인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목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지금 김정은이 올라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몇 번의 그 미북 그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북한의 노림수는 뭐냐? 제 생각에는 북한 경제를 정상화시켜서 그 김정은이가 그 중심 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경제 압박, 경제 제재는 계속되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1월 달부터 창궐화되면서 북한이 상당한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 치적을 그 경제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경제에 대한 어떤 거래가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선이 완전 막히면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6%의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제 생각에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한국 입장에서 개성공단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문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익만 가져가고 아무런 대응 조치 없이 우리는 할 것이 없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북한 내부 문제를 돌파할 것인가 저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이렇게 짜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과정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그 말씀 중에 교수님 정치경제학 하셨으니까 그 북한이 그 경제 원래 예상이 마이너스 6%면 성장을 전혀 못하고 마이너스 6%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GDP가 마이너스 6%가 빠진다는 거예요. 1인당 소득으로 따진다면 마이너스 6%면 우리가 1인당 소득에서 3만 달러다. 네. 라고 하면 마이너스 6%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1,800달러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 소득이 368. 어떻게 되면 368, 1,800달러가 빠지게 되면 28,800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 국민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일자리도 모자라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모자라고 특히 북한에 있어서 가지고 이제 식량 문제가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돌파가 지금 현재 안 될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 한국을 남한을 압박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정부는 뭐 어찌됐건 지금까지 하여튼 이 문제가 이제 미국하고 한반도 문제가 비핵화 문제가 어찌됐건 미국하고 한국, 북한이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니까 우리 한국이 혼자 해결을 못하니까 미국하고 쉽게 좋게 얘기해서 중재를 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같이 회담도 하게 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북한은 또
그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제 하자 뭐 이랬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예. 자기들은 행동으로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풍계리 핵시설을 폭파하고 지금 회담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갑갑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압박감을 느끼는데 트럼프는 지금 지지도가 빠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북한 문제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쪽이라든지 북쪽에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으니까 이제 강수를 떠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더라도 지금 뭐 보면은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실제적인 건 뭐 못 준지 몰라도 미국하고 어떤 협상을 통해서 좀 잘해보라고 중재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정권은 문 정권은 그 어떤 그 뭐 이념적으로 갔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남북 철도 연결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북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북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국내에서도 또 문정권 자체에서도 또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요번 이때까지 그러면 이제 문정권은 지금 잘한 게 사실은 대북 문제였지 않습니까? 정권이. 그런데 이 대북 정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권 자체가 뭐 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쇼를 한 거죠. 대북 쇼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 맞게 자기들 시나리오에 유리하게 해서 선거에 이기는데 이용을 했다.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도 그렇게 협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들은 뭘 하느냐? 아무런 어떤 액션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남쪽 입장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걸리고 그다음에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해서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빠지니까 북한에 신경 쓸 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 전략으로 나가니까 속이 압박을 더 받은 것은 김정은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매개를 하고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국은 또 그렇게 해서 핵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하고 그 사이에 뭐 쇼가 되든 뭘 중재를 하든 뭐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한에게 사실은 뭐 크게 쫄릴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런 상황에서 일단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들 기만 좀 살려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2011년도 민주평통 사무처장 할 때 그때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죽어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김정일이가 김정은의 이 관계가 하면서 한국이 긴장을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북한에서 벼랑끝 저수를 쓰고 시간 날 때마다 뭐 서울 불바다로 만든다든지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쪽에 우리 국민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아니하고 저쪽에도 이제 공갈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지금 도달됐느냐 하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는 날 우리나라 주식이 거꾸로 10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다음날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저쪽도 기살고 우리 국민들도 무관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계는 북한하고 이 정권하고 관계는 관계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하고 정권하고 지금
뭐 이렇게 유리돼 있다고 그러나 별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전반적으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북핵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정도인지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하는 걸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여기 이제, 예.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으냐. 예. 저는 그 남북 정세의 거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예. 왜 그러냐. 우리 쪽에서 항상 요구하거나 미국 쪽에서 요구한 것은 뭐냐. 그 비핵화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선대에서부터 핵을 가지는 것이 유언으로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이 모든 책임을 우리한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나서서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침묵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이거 참 잘못되었다. 오히려 정권이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태도 맞습니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줘. 왜 그러냐 하면 이 북의 핵이 개발되게 된 계기는 뭐냐. DJ가 북한에 현금을 퍼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현금을 준 겁니다. 모든 북한의 핵 문제의 책임은 북한도 있지만은 우리한테도 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권에게도 상당한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발하든지 그리고 다시 뭐 개성공단을 뭐 군을 진주시킨다든지 또는 지금 금강산도 폭파시킨다. 또는 뭐 SLBM을 곧 소개할 것이다. 그다음에 ICBM을 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참 답답하다. 우리 국민들 생각을 자기 뜻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나름대로는 이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이제 관계가 다 끝났다. 뭐 더 이상 뭐 어떤 여기서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차별화하는 그런 어떤 전략도 되지 않을까요?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지지도가 이제 조 바이든에 비해서 한 12%, 10% 이상 지금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올 연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미리 이제 엄포를 놓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자기들끼리 모색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ICBM이라든지 SLBM을 지금 쏠 것이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까지 이제 뭐 평화라는 그 이름, 평화라는 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독일 경우에도 얼마나 평화스럽게 있었냐. 동독이 붕괴되는 그 시점에 독일 수상이 아무런 정보 없이 해외에 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이제 동독은 그렇게 서독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핵탄두가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은 모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핵탄두가 북한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 방어라는 것은 우리 현재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고는 할 수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한미 연합사 합동훈련을 재개하고 방어훈련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한반도 인근에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 강화하면 그게 무슨 눈으로 보이는 게 그 미군 주둔인데 그 뭐 트럼프는 지금 독일에서 그 주둔비가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몇천 명 지금 철수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도 뭐 또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되네요, 그죠? 그 부분은 지금 나토군 예.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나토군에 대해서 이제 독일이 GDP 대비해서 2%인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1.%대에 머물러 있다 이거. 우리는 지금 2% 지금 넘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는 이미 법제화해서 미의회와 협의하지 아니하면 철수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법 위반해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명령 이런 게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의 그 장기인 행정명령. 자, 또 다른 어떤 거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예, 경질됐는데 김연철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 할 때 평통 세미나 할 때도 발제도 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은 학자의 생각을 좋게 가져가는 것은 현실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평화하고 햇빛 정책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 꿈속에 살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상론을 가지고는 안 된다. 현실이라는 것은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화 정책, 햇빛 정책 논자들은 저는 다 지금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통일 안보 라인들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통일부 장관 물러났으니까 청와대에 이제 외교 안보 팀들 교체를 좀 해야 될 것이고 국정원 또 마찬가지고 범으로 본다면 총괄 외교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부터 많았던 외교부 장관도 지금 바꾸면서 새로운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향이 돼야 됐을까?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대협 출신들의 옛날 이념적으로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념적으로 가깝다. 저는 이제는 이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주사파라든지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말자. 그 친구들도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생각, 어디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응징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친구들이 저보다는 한 4, 5년씩 후배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녔을 때 6.29 사태가 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학부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위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가 총학생회 출신인데 비운동권 출신이면서도 운동권과 가까운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 찾아와서 형님 밥 사달라고 하고 축구 배고픈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하고 일단 통일부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미국과 가까운 라인으로 저는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된다. 중국보다는 미국 중심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왔을 때도 미국의 도움을 받았잖습니까? 제일 먼저 도움받은 게 뭡니까? 수압입니다. 지금 달러가 그 당시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한국 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친미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면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6.25 사변을 거치면서 우리 뿌리 깊게 있는 한미동맹 목숨으로서 막아줬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가까운
라인으로 교체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오늘 교수님 말씀에 교수님 주장의 핵심이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겠지만 사실은 저도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현실에서 정권이 버티려면은 아니고 우리 국민이 국가가 버티려면은 그 방법이 가장 선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오늘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헌법이 보장한 전단지 살포라든지 이런 걸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보장이 돼야죠. 예, 보장이 돼야 되는데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계속 정말 이제 상대가 우리하고 그냥 막 보자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더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이게 좀 중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언론 자유, 그 다음 출판 자유의 어떤 그 헌법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막는다 하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지금 탈북민들이 중심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리고 법으로, 힘으로 정권이 다 막는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그 뭐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 내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요독수용소 보내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요 어떻게 좀 줄타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표현의 자유입니다. 지금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 할 때 그때 그 북한에서 많은 그 이탈 주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5천 명에서 이제 3만 명 정도. 3만 명도 훨씬 넘습니다, 지금은. 제가 약 지금 한 10년 전에 했으니까 그때 2만 5천 명쯤 됐습니다. 그 사람들 2만 5천 명이 목숨을 걸고 넘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넘어왔고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친족들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고 저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려고 생각하고 저쪽은 이미 봉건 왕제적인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자꾸 쓰고 있는데 사회주의도 아니고 저는 왕조적인 그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협조를 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 때나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좀 시끄러우니까 막은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한다. 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사를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중에 한미동맹을 더 좀 강화해야 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 그냥 보수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교수님이 지금 개혁 보수를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참 남다르게 좀 들립니다. 예, 전 국민들도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뭐 개혁 보수든 아니면 뭐 좀 진보든 사실은 국가 위기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버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 요점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